박영식 씨, 회사가 당신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나가시죠. 18년 근속 직원을 내쫓으며 사장이 던진 이 한마디가 불과 2주 뒤 회사 전체를 6천억 원의 빚더미로 밀어 넣을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표님,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회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경험?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경험은 비효율일 뿐입니다. 경험 타령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죠. 전 직원이 지켜보는 공장 한복판이었어요. 기계 소리가 웅웅 울리는 그 자리에서 김 대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을 내뱉었죠.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임원들은 입가에 웃음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박영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8년을 함께한 작업복을 천천히 벗어 사물함 위에 올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열나흘 뒤 그 공장은 굉음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불길과 함께, 그리고 6천억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AI가 절대로 읽지 못했던 그 미세한 떨림의 비밀, 무엇이었을까요? 경상남도 창원시 외곽 대성산업 제조공장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공장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을 가장 먼저 켜는 사람이 박영식이었죠. 올해로 52살, 입사한 게 34살이었으니 이 공장에서만 18년을 보낸 셈입니다. 생산관리 팀장이라는 직함보다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영식 씨라고 불렸어요. 직함보다 그 이름이 훨씬 더 묵직하게 통했습니다. 박영식이 공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를 여는 것이었죠. 헬멧을 쓰기 전에, 안전화 끈을 조이기 전에 그는 먼저 멈춰서서 공장 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 소음 속에서 박영식은 뭔가 다른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 귀에는 그냥 쇳소리처럼 들리는 것들이 그에게는 달랐습니다. 제3라인 두 번째 프레스가 오늘따라 조금 낮게 올린다. 저쪽 컨베이어 베어링이 슬슬 마모되고 있다. 이 기계는 사흘 안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판단이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영식 씨 귀가 곧 개측기야. 그 양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고 수상하다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5년 전 여름 제1라인 메인 모터에서 아주 미세한 공명음이 잡혔을 때 계측 장비는 이상 없음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영식이 귀를 갖다 대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사흘 못 버팁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베어링 전체 교체해야 합니다. 공장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라인을 세웠죠. 분해해보니 내부 베어링이 이미 3분의 1 이상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모터 전체가 나가고 최소 2주 이상 라인을 세워야 했을 상황이었어요. 그 한 번의 판단으로 회사가 아낀 손실만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박영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공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새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전임 오 사장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김재원 대표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46살 해외 경영학 석사 출신의 대형 컨설팅 펌을 거친 인물이었죠. 취임 첫날 그가 한 말이 공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사람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답입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영식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숫자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가 18년 동안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기계가 죽기 직전에 내뱉는 아주 미세한 비명. 그건 어떤 센서도 아직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부임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설비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250억 원을 투자해 전 공정에 최신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시간 진동 센서, 열화상 카메라, 머신러닝 기반 예지 보전 시스템. 발표 자료는 화려했고 수치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인력의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30%. 박영식은 그 숫자를 보며 자신이 그 30%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날도 새벽 5시 반에 공장 불을 켰습니다. AI 시스템 도입 이후 공장에는 태블릿과 모니터가 늘었습니다. 각 라인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떴고 회의실에서는 그래프와 수치로만 이야기가 오갔죠. 현장 작업자들이 이 기계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면 시스템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데이터상 이상 없습니다.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박영식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말없이 일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해도 현장을 직접 돌았어요. 귀를 기울이고 손을 얹어보고 진동의 미묘한 차이를 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장 점검 출력 일지에 꼼꼼하게 기록했죠. 수치가 아니라 소리의 변화로, 숫자가 아니라 언어로. 어느 날 오후 김 대표가 현장을 순시하다 박영식 옆에 멈춰 섰습니다.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영식이 제3라인 옆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는 걸 본 거였어요. 기계 소리 듣고 있습니다. 소리요? 네. 이쪽 베어링이 평소보다 약간 낮게 울립니다. 데이터엔 안 잡히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박영식을 바라보다가 옅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건지 황당하다는 건지 경계가 모호한 웃음이었죠. 팀장님, 시스템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소리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250억을 들인 게 그 시스템인데요. 박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에게 기계의 소리는 그냥 소음이었고 박영식의 18년은 그냥 낡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식의 자리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현장 점검 권한이 시스템 담당팀으로 넘어갔고 박영식은 주로 서류 검토와 보고서 작성 업무로 밀려났어요. 같이 일하던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팀장님, 위에서 팀장님 자리 없애는 거 검토 중이라는 얘기 돌아요. 조심하세요. 박영식은 그 말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새벽 5시 반에 공장 불을 켰죠. 귀를 열고 기계 소리를 들으며.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기계들은 그날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박영식의 귀에는 아주 멀리서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공장 2층 대회의실에 전 임직원 소집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어요. 현장 라인을 돌던 작업자들까지 손을 멈추고 올라와야 했죠. 박영식은 공문을 받아들고 잠시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18년 동안 이런 소집은 수도 없이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생산직,
관리직 할 것 없이 200명 가까운 인원이 의자를 당겨 앉거나 뒤쪽에 서서 자리를 채웠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눈치를 살피는 시선들. 박영식은 중간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김재원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뒤로 부사장과 인사팀장이 따라 들어왔고 그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김 대표만 유독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가볍게 헛기침을 한 번 했죠.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불러 모을 것까지는 없었는데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선이 박영식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을 피했어요. 박영식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AI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공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이 말은 곧 기존 방식의 인력 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말을 이어가며 천천히 시선을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영식 쪽으로. 박영식 팀장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팀장님은 이 회사에 18년을 계셨죠. 그 세월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시던 일 지금 시스템이 다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박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식 씨, 회사가 당신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 거 안 보여?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나가시죠.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숨을 참았어요.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궜죠. 단상 왼쪽에 서 있던 부사장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고 인사팀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서 있던 임원 하나가 입가에 웃음을 슬며시 올렸어요.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박영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밀어넣고 상의 단추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영식은 혼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 1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섰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기름때가 배어 있고 소매 끝은 낡아서 실밥이 풀려 있는 그 작업복. 박영식은 잠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꺼내 어깨에 걸쳤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입어보듯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컨베이어가 움직이고 프레스가 찍히고 냉각수가 흘렀어요. 박영식은 제3라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오늘도 그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평소보다 조금 낮은 음으로 베어링 어딘가가 갈키는 소리. 데이터엔 잡히지 않는 오직 그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 그는 현장 출력 일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써내려갔어요. 제3라인 메인 베어링 공명음 감지. 데이터 미반영 구간. 열나흘 이내 정밀 점검 필요. 방치 시 제어기 과열 가능성 있음. 날짜를 적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를 기계 옆 현장 보관함에 꽂아 넣었어요.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고 싶었던 건지 그 마음은 박영식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사물함 위에 올려뒀습니다. 반듯하게 접어서 구겨지지 않게
공장을 나서며 박영식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입구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혔고 그 뒤로 경상남도 2월에 찬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그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뒤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발소리, 낮게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박영식은 그 소리가 들려도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는 이미 다음 안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3분기 생산 목표치를 화면에 띄우며 말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박영식이 공장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뒤로 공장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그날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박영식이 마지막으로 꽂아 넣은 그 일지 속에 적힌 날짜는 카운트다운처럼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4. 그 숫자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식이 떠난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기계는 돌아갔고 라인은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초록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이상 없음. 정상 가동. 출력 효율 100%. 김재원 대표는 그 화면을 볼 때마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었죠. 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부사장에게 그 말을 한 게 박영식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사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동의인지 아닌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달랐습니다. 박영식이 없어진 첫날부터 현장 작업자들은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기계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냥 팀장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지. 오래 현장을 지킨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정상이라는데 감으로 이상하다고 말하면 누가 들어줄까요? 그래도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박영식 밑에서 5년을 일한 현장 반장 오태준이었습니다. 41살 말수가 적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그는 박영식이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오전 시스템 담당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제3라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담당 팀장 최승현이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38살 AI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소리가요. 평소보다 조금 낮게 울립니다. 뭔가 공명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승현은 잠시 오태준을 바라보다가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데이터 확인해 보면 되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제3라인 실시간 진동 데이터가 떴어요. 초록색 그래프가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진동 수치 정상, 온도 정상, 출력 정상. 그래도 한번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오 반장님, 이 시스템이 250억짜리입니다. 사람 귀보다 훨씬 정밀해요. 데이터가 정상이면 정상인 겁니다. 오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제3라인 앞에 서서 오래 귀를 기울였어요. 박영식이 늘 하던 것처럼. 소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무렵 김 대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인 오토 유럽과의 납품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수년간 공을 들인 프로젝트였고 계약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납기일은 박영식이 떠난 지 열나흘째 되는 날로 잡혀 있었어요. 김 대표는 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전 라인 생산 목표치를 20% 더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력이 있으면 쓰는 거죠. 현장 라인장들이 회의실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표님, 이미 풀 가동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추가 20%는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다고 하면 감당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 믿으세요. 회의실에서 반론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의 말이 곧 결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공장은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컨베이어 속도가 높아졌고 프레스 가동 횟수가 늘었어요. 기계들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초록색이었어요. 이상 없음. 정상 가동. 출력 효율 120%. 그런데 현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3라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계가 평소보다 더 빨리 뜨거워진다는 것을, 라인 사이사이에서 낮고 불규칙한 공명음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을, 작업자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걱정을 주고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를 올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데이터상 이상 없습니다. 오태주는 그날 저녁 퇴근을 못하고 공장에 남았습니다. 혼자 제3라인을 돌았어요. 손바닥을 기계 몸통에 얹어봤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평소와 다른 주기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박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이 됐습니다. 팀장님, 오반장, 오랜만이네. 팀장님, 제3라인이요. 뭔가 이상합니다. 소리가 달라요. 팀장님이 마지막에 점검 일지에 뭔가 쓰신 거 보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는 올렸어? 올렸습니다. 데이터 정상이라고 묵살당했어요. 박영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지 보관함에 꽂아둔 거 아직 있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서 시스템 담당한테 다시 한번 들이밀어봐. 그리고 안 되면 부사장한테라도 직접 가. 팀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오반장, 거기 사람들 잘 챙겨.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태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보관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영식이 마지막 날 꽂아 넣은 현장 점검 출력 일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꺼내 펼쳐봤습니다. 제3라인 메인 베어링 공명음 감지, 데이터 미반영 구간, 열나흘 이내 정밀 점검 필요, 방치 시 제어기 과열 가능성 있음. 오태주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열나흘. 박영식이 떠난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열하루였어요. 오태주는 일지를 손에 쥔 채 제3라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초록색 데이터를 뿜어내며 시스템이 요구하는 20% 초과 속도로 뜨겁게 빠르게 쉼없이.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하루가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하루가 열흘이 됐습니다. 열흘이 아흘해가 됐고 아흘해가 여드해가 됐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 대표의 지시대로 20% 초과 가동이 계속됐고 모니터의 숫자들은 여전히 초록색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정상 가동. 출력 효율 120%. 그 숫자들은 거짓말처럼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공장 안의 공기는 달라지고
현장 작업자들이 하나둘 이상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3라인 쪽에서 간헐적으로 새어나오는 낮고 불규칙한 소음. 평소보다 확연히 빠른 기계 발열. 오전 10시만 넘으면 라인 주변 온도가 다른 구역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현상. 현장 작업자 중 가장 연차가 높은 기장 김만수가 작업 중 장갑을 벗고 기계 몸통에 손을 얹었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뜨겁지 않냐? 옆에 있던 동료가 같이 손을 대봤어요. 그러게. 원래 이랬나? 아니,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보고를 올려봤자 돌아오는 말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데이터상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이 이미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벽처럼 굳어 있었어요. 오태주는 그 사이 2번 더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영식이 남긴 점검 일지 출력물을 직접 들고 최승현을 찾아갔어요. 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전임 팀장이 퇴직 당일 남긴 기록입니다. 제3라인 베어링 이상, 열나흘 이내 점검 필요라고 명시돼 있어요. 지금 열흘이 됐습니다.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최승현은 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읽는 것 같았지만 곧 서류를 밀어냈어요. 오 반장님, 이건 전임 팀장이 퇴직 당일 감정적으로 쓴 기록일 수 있어요.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실적이 현재 데이터를 이길 수 없어요.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오태주는 일지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잠깐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부사장? 박영식이 말했었죠. 안 되면 부사장한테라도 직접 가라고. 부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사장 이성재는 50대 초반, 오래 이 회사에 있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태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일지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표정이 한번 굳었다가 풀렸어요. 오 반장, 나도 현장 출신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라인 세우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지금 오토 유럽 납기가 코앞이야. 대표님이 생산량 올리라고 직접 지시한 상황에서 내가 라인을 세우자고 하면 그게 말이 돼? 부사장님, 오 반장, 나도 답답해. 근데 데이터가 정상인데 내가 무슨 근거로 대표한테 맞서? 박 팀장 일지 하나 들고 오태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 나올 때 손에 들린 일지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공장 밖에서 박영식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 며칠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내 한정숙이 말없이 밥을 차려줬고 박영식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부부가 나눈 말이라고는 밥 먹어라. 응, 이게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정숙은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박영식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영식이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어요. 나 연락 온 데 있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한성정밀. 알지? 우리 2차 협력사였던데. 거기서 뭐 하래요? 기술 자문. 새로 공장 라인 구축하는 거 도와달라고. 정숙은 잠시 박영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저으며 말했어요. 여보 하고 싶어요? 박영식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럼 가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고 박영식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영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성정밀은 경남 김해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으로 최근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하면서 기술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박영식이 처음 공장 문을 들어서던 날 대표 최병국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60 초반의 현장 출신 대표였어요. 박 팀장님 소문은 업계에서 다 압니다. 이런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박영식은 그 말에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춰서서 귀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컨베이어의 주기, 프레스의 리듬, 냉각 팬의 회전 소음. 박영식의 귀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최병국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2분쯤 지났을까요? 박영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쪽 두 번째 라인, 냉각수 유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티는 안 나겠지만 여름 들어서면 과열 위험 있어요. 그리고 입구 쪽 첫 번째 프레스, 하부 실린더에서 공기가 새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방치하면 한 달 안에 교체해야 합니다. 최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어오신 지 2분도 안 됐는데요? 소리가 말해줍니다. 최병국은 잠시 박영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박 팀장님, 우리 오래 함께 일합시다. 박영식은 대답 대신 다시 공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계들 사이를 지나며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며 이 공장의 기계들은 건강했어요. 소리가 고르고 진동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게 소리만으로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박영식의 머릿속에 대성산업 제3라인의 소리가 스쳤습니다. 퇴직 당일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낮고 갈퀴는 공명음. 일지에 써넣었던 문장. 열나흘 이내 정밀 점검 필요. 오늘이 10째 날이었습니다. 박영식은 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그 생각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으니까요. 일지를 남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공장이 아니었어요. 박영식은 한성정밀의 기계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성산업에서는 그날도 제3라인이 20% 초과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기계는 뜨거웠고 소리는 낮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남았습니다. 오토 유럽 납기일까지 정확히 사흘. 김재원 대표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 생산 현황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목표 물량의 93% 달성. 사흘 안에 나머지 7%를 채우면 됐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초록색이었고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 가동을 알렸습니다. 김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해냈다. 박영식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오전 이상 징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3라인 작업자 김만수가 작업 중 귀마개를 잠깐 빼던 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불규칙한 공명음이 아니라 이번엔 뭔가 금속이 마찰하는 듯한 날카로운 음이 짧게 섞여 들어왔어요. 순간적이었습니다. 귀마개를 다시 끼고 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도 김만수는 오태준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아까 제3라인에서 이상한 소리 났습니다. 오태준이 즉시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공명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태준의 귀에도 들렸어요. 아주 짧게, 간헐적으로 쇳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을 기계 몸통에 얹었어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주기에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는 떨림이었어요.
오태준은 그 자리에서 최승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3라인 직접 와서 봐주십시오.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승연이 내려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진동 수치 정상입니다. 온도 정상, 출력 정상. 최 팀장님, 데이터 말고 직접 들어보세요. 최승연은 잠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지만 20초도 안 돼서 태블릿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최 팀장님, 오 반장님 납기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라인 세우면 우리 다 책임져야 해요. 데이터가 정상이면 가는 겁니다. 최승연이 돌아섰습니다. 오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영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열이틀째입니다. 소리가 심해졌어요. 쇳소리 섞여 나옵니다. 아무도 안 세웁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라인 세워야 해. 오 반장이 직접 비상정지 요청서 써서 대표한테 올려. 책임은 내가 진다고 써도 돼. 오태준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오태준은 자리로 돌아가 비상정지 요청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올리면 어떻게 될까? 데이터가 정상인 상황에서 라인 정지를 요청하는 건 이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과 다름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제3라인 현장 이상 징후 보고, 데이터 미반영 구간의 비정상, 공명음 및 금속 마찰음 감지, 전임 생산관리 팀장 박영식의 퇴직 당일 점검 기록과 일치, 납기 준수보다 안전 우선 원칙에 의거, 긴급 정밀 점검 및 라인 일시 정지를 요청함. 출력해서 김 대표 비서실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1시간 뒤 오태준은 김 대표 집무실로 불려갔어요. 김재원은 그 요청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오 반장, 이거 당신이 올린 거야? 네, 대표님. 데이터는 정상이야. 시스템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라인을 세우라는 거야?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전임 팀장님 기록과도 일치하고요. 전임 팀장? 김재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박영식 씨? 나가면서 감정적으로 써둔 메모 하나 들고 지금 나한테 라인 세우라고 하는 거야? 감정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18년 경력의 기술 판단입니다. 오 반장. 김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납기 사흘 남았어. 오토 유럽이랑 계약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라인 세우면 그 책임 당신이 질 거야? 데이터 정상인데 현장감으로 라인 세웠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게 얼마짜리 손실인지 계산해 봤어? 오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라인 그대로 돌려. 오태준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다시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3라인 앞에 섰어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 초과 속도로 뜨겁게, 빠르게. 그날 오후 늦게부터였습니다. 공장 안의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평소보다 더 자주 작동했습니다. 제3라인 주변 작업자들이 땀을 더 흘렸어요. 누군가 환기팬을 더 틀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넘어서 처음으로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3라인 메인 제어기 온도 수치가 정상 상한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노란색 경고 표시가 모니터에 떴어요. 시스템 담당 최승연이 그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냉각 출력을 높이는 명령을 입력했어요. 온도 수치가 다시 정상 범위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에서 눈을 뗐어요. 경고는 사라졌습니다. 초록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계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어링이 갉히고 있었고 제어기 내부가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냉각 출력을 높여도 닿지 않는 곳에서 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야간조가 돌아가는 시간, 오태주는 퇴근을 못하고 공장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괜히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 경계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영식의 문자가 마지막으로 와 있었어요. 라인 세워야 해. 오태주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3라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밤새 기계 소리를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려 하니 자신이라도 들어야 했으니까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틀이 이 공장의 마지막 이틀이 될 줄은 오태준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토 유럽 납기일 전날 밤이었어요. 공장은 밤새 돌아갔습니다. 야간조 작업자들이 자리를 지켰고 모니터는 초록색을 유지했어요. 김재원 대표는 그날 저녁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토 유럽 납품 성공을 미리 자축하는 자리였어요.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임원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제3라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태주는 그 시각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야간조 교대가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제3라인 옆 구석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귀를 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낮에는 다른 소음들에 묻혀 잘 들리지 않던 것들이 공장이 조금 조용해지는 밤에는 또렷이 떠올랐어요. 공명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낮고 불규칙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기가 짧아졌고 음이 높아졌습니다. 간헐적으로 섞여 들어오던 금속 마찰음이 이제는 거의 연속적으로 들렸어요. 오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계 몸통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팔뚝까지 올라왔어요. 불규칙하고 거칠었습니다. 이건 아까랑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새벽 1시 17분이었습니다. 최승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오래 갔습니다. 자고 있었는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최 팀장님, 제3라인 지금 당장 와서 봐주십시오.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동도요. 오 반장님, 모니터 확인했는데 데이터 정상이에요. 최 팀장님, 데이터가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직접 와서 들어보셔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납기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라인 세우면 납기 못 맞춰요. 못 맞추더라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 반장님, 최승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데이터 정상입니다. 퇴근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태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기계 앞에 서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일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공장 안의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그의 손바닥에는 정상이 아닌 것들이 느껴졌어요. 박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어요. 박영식은 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 반장,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말해봐. 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공명음이 아니라 이젠 마찰음이 연속으로 납니다.
진동도 손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데이터는 여전히 정상인데 최 팀장님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박영식 쪽에서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태주는 무서웠어요. 팀장님, 오 반장, 지금 당장 공장 밖으로 나가. 네. 제3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지금 당장.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호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긴박함이 실려 있었어요. 오태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3라인에서 멀어지며 박영식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야간조 작업자들 지금 어디 있어? 라인 반대편 쪽이요. 거기서 다 데리고 나와. 지금 당장. 이유 묻거든 내가 시켰다고 해. 팀장님, 그러면 라인 세워. 비상정지 버튼 눌러. 그리고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 오태주는 달렸습니다. 야간조 작업자들을 불렀어요. 영문을 모르는 표정들이었지만 오태준의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라인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려는 라인과 계속 돌아가려는 관성이 충돌하는 그 찰나에 제3라인 메인 제어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이 아니라 퍽 이었어요. 둔탁하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제어기 틈새에서 실처럼 새어나왔어요. 그러다 순식간에 굵어졌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플라스틱과 금속이 타는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오태준이 소리쳤어요. 다들 뛰어. 빨리. 작업자들이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오태준이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제3라인 제어기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어요. 손바닥만 한 불꽃이 제어기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옆 배선함에 닿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어요. 배선함이 터졌습니다. 굉음이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한번 흔들렸어요. 전력이 일순간 끊겼다가 비상전원이 켜졌습니다. 비상등이 붉은 빛으로 공장 안을 물들였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고 그 물이 불꽃과 만나 뜨거운 수증기를 피워 올렸어요. 밖으로 나온 야간조 작업자들이 멍하니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연기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울었어요. 누군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오태준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박영식이 아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다들 나왔어? 네, 다 나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어요. 박영식 쪽에서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숨이었어요. 잘했어, 오 반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불길이 잡히는 데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메인 제어기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제3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연쇄적으로 연결된 배선이 타들어가면서 인접한 제2라인과 제4라인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오토 유럽 납기일까지는 1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재원은 새벽 3시가 넘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와인을 마셨던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보고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 앞에 서서 연기가 빠져나오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재무팀장이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토 유럽 측에 연락해야 합니다.
납기 불가를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시설 피해 규모가 지금 집계 중인데 초기 추산으로만 수백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계약 파기 위약금까지 합산하면. 재무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재원은 그 말을 들으며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소방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 제3라인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재혁이가 있던 자리에는 까맣게 타버린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배선함이 터진 자리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스프링클러 물이 천장에서 아직도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장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재 피해를 비껴간 구석 자리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어요.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것들도 있었고 안쪽에 끼어 있어서 물을 덜 맞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냈어요. 현장 점검 출력 일지였습니다. 박영식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에 번진 잉크 사이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3라인 메인 베어링 공명음 감지. 데이터 미반영 구간. 열나흘 이내 정밀 점검 필요. 방치 시 제어기 과열 가능성 있음.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식이 마지막으로 공장을 나선 날의 날짜였어요. 오늘이 정확히 열나흘째였습니다. 김재원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버린 제어기 잔해가 눈앞에 있었고 발밑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천장에서는 스프링클러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물방울이 그의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번진 잉크가 조금 더 번졌습니다. 열나흘 이내 정밀 점검 필요. 그 문장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공장은 조용했어요. 기계들이 멈춰 있는 공장은 박영식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공장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실 집계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재무팀이 밤을 새워가며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어요. 시설 복구 비용,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오토 유럽 계약 파기 위약금, 해외 바이어들의 연쇄 취소 물량. 숫자가 쌓일수록 재무팀장의 얼굴은 하얘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재무팀장이 김재원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재원은 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맨 아래 최종 합산 금액에 눈이 멈췄습니다. 6,240억 원. 김재원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재무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는데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멈춰있는 공장이었어요. 복구에 얼마나 걸려? 최소 석 달입니다. 제3라인 전체 재건, 제2라인과 제4라인 부분 교체까지 하면 넉 달 가까이 볼 수도 있어요. 넉 달. 그 기간 동안 생산이 전면 중단됩니다.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요. 주거래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신 한도 재검토 들어간다고요. 김재원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도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영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요. 김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나흘 뒤에 열렸습니다. 긴 회의였어요. 김재원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AI 시스템만 믿고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것, 생산 목표를 무리하게 올린 것, 여러 차례 올라온 현장 보고를 묵살한 것. 이사들의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김재원은 할 말이 없었어요.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부사장 이성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박 팀장 일지 기억하십니까? 오 반장이 몇 번을 들고 왔었는데 김재원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성재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재원은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화재 현장에서 가져온 박영식의 점검 일지가 있었습니다. 물에 번지고 잉크가 흐른 그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열나흘 이내 정밀 점검 필요. 방치 시 제어기 과열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김재원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공장은 조용했어요. 6,24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 어둠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식은 그 무렵 한성정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성정밀에 합류한 지 3주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영식이 귀로 감지한 이상 징후를 바탕으로 두 번째 라인 냉각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는데 분해해보니 냉각관 내부의 스케일이 심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여름을 넘기지 못했을 상황이었어요. 최병국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내려와 박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팀장님, 이게 얼마짜리 사고를 막은 건지 알아요? 박영식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사고가 안 난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병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박영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식이 한성정밀에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사무동 복도를 걷고 있는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박 팀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대성산업에서 왔다고 하십니다. 박영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면담실에 들어서니 김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늘 반듯하게 차려입던 그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박영식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팀장님. 박영식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재원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갔어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면담실 바닥에 정장 바지를 입은 채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영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팀장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8년의 경험을 감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와 주십시오. 연봉은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조건도 팀장님이 정하십시오. 지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팀장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면담실이 조용했습니다. 박영식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한성정밀 공장 마당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기계들이 고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곳. 박영식이 다시 김재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김재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영식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성산업에 있었던 건 연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감정이 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18년 동안 그 공장을 지킨 건 기계와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기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계는 믿어주는 사람한테만 말을 합니다. 김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장님은 그 신뢰를 숫자와 바꾸셨습니다. 250억짜리 시스템과 바꾸셨어요. 그 선택을 하신 건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어요. 팀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박영식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사장님의 후에 섞인 한숨 소리뿐입니다. 그 소리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김재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박영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면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재원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면담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성정밀의 공장 마당이 보였어요. 햇볕 속에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며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영식이 대성산업을 나온 지 넉 달이 지났어요. 경상남도 김해의 한성정밀 공장 마당에는 벚꽃이 피었다 졌고 주차장 한켠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영식은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공장 불을 켰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이어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귀를 열었습니다. 컨베이어의 주기, 프레스의 리듬, 냉각팬의 회전 소음. 하나하나 분해해서 들었어요. 이상 없었습니다. 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박영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현장을 돌았습니다. 손을 기계 몸통에 얹어보고 진동을 확인하고 냉각수 흐름을 체크했어요.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기계들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병국 대표가 일찍 출근해 공장 입구에서 박영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팀장님, 오늘 본사에서 회의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시죠. 무슨 회의입니까? 신규 라인 증설 건입니다. 팀장님 의견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사무동으로 걸어가는데 최병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성산업 소식 들으셨어요? 박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사회에서 김 대표 해임 결의했다고 하더군요. 주거래 은행도 여신 회수 들어갔고 공장 매각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박영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성산업에 제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오태준 반장도 있고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병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박영식을 바라봤어요. 팀장님은 참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성산업은 그 무렵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공장은 부분 복구가 됐지만 정상 가동까지는 유언했어요. 오토 유럽과의 계약은 완전히 파기됐고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여신 한도를 대폭 줄이면서 운영 자금이 막혔어요. 이사회는 김재원 대표에게 경영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의했고 후임 대표 선임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김재원은 해임 통보를 받던 날 혼자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제지하려다가 전 대표라는 걸 알고 물러섰습니다. 김재원은 제3라인이 있던 자리로 걸어갔어요.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 제어기가 설치되고 있었고 배선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인부들이 일하는 소리가 공장 안을 채웠습니다. 김재원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처음 부임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가 답이라고 했던 말,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 250억을 들인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던 기억, 그리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박영식에게 했던 말. 박영식 씨, 회사가 당신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 거 안 보여?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왔어요.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박영식 없이도 열나흘 동안은, 그리고 열나흘째 되는 날 멈췄습니다. 6,240억 원과 함께 김재원은 공장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그가 대성산업에서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성정밀에서 박영식의 하루는 충실했습니다. 오전에는 현장을 돌고 오후에는 신규 라인 구축 회의에 들어갔어요. 저녁에는 퇴근하며 아내 한정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정숙은 어김없이 된장찌개 라고 답했어요. 박영식은 그 대답이 늘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 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오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오 반장 어떻게 됐어? 저 이직합니다.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 추천서 좀 써주실 수 있어요? 어디로 가? 중견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생산관리 팀장 자리로요. 박영식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잘 됐네.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밤 전화 안 받으셨으면 저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오 반장이 용기 낸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에. 팀장님, 왜? 그날 밤 사람들 다 나왔을 때요. 팀장님이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 말이 진짜 많이 힘이 됐습니다. 박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천서 써줄게. 메일로 보내.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식은 퇴근길 차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오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넘어서 달려나오던 작업자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박영식은 눈을 뜨고 시동을 걸었어요. 한성정밀에서 그가 구축하고 있는 새 시스템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기계에 센서를 붙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다른 곳과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박영식이 직접 설계한 항목이었어요. 현장 작업자가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고 몸으로 감지한 이상 징후를 즉시 입력할 수 있는 음성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잡지 못하는 구간을 사람의 감각이 채우는 구조였어요. 최병국이 그 설계를 처음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특허 낼 수 있겠는데요. 특허보다 현장에서 쓰이는 게 중요합니다. 팀장님, 이게 보급되면 제조업 현장이 바뀔 수 있어요. 박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도 소리는 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건강한 소리였어요. 기계는 말을 합니다. 항상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게 박영식이 18년 동안 배운 것의 전부였어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를 여는 것, 기계 앞에 서서 소리를 듣는 것,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대성산업은 그의 하반기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손꼽히던 제조업체가 문을 닫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250억짜리 AI 시스템은
법정관리 자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공장은 경매에 붙여졌어요. 김재원은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박영식은 그 소식을 듣던 날도 새벽 5시 반에 한성정밀 공장 불을 켰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귀를 열었어요.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소리, 프레스가 찍히는 소리, 냉각팬이 회전하는 소리, 하나하나 분해해서 들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건강했어요. 박영식은 천천히 현장을 걸었습니다. 기계들 사이를 지나며 손을 얹어보며 진동을 확인하며 이 공장의 기계들은 오늘도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숫자가 닿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쌓아 올린 감각, 기계와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신뢰,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무게. 그것들은 어떤 시스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박영식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오늘도 귀를 열었습니다. 그게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박영식 같은 분이 계신가요?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오늘 그분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